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정치수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월요일 방송은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 방송이고 나중에 제가 또 홍보 안내 드리겠지만 22일 날 7시에 저녁 7시에 국회에서 마지막 이제 공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초청해서 시청자분들 신청받아 초청해서 함께 직접 대화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나중에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미리 신청하셔서 신청하신 분들 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서유의 총책임자, 민서유의 실질적 지배자,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예.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방송도 함께 예. 하셨잖아요. 네, 마지막 네, 방송 대미를 장식해 주시기 위해서 또 김영호 위원장 바쁘신데 와주셨고, 제가 이제 작가가 늘 이렇게 써줍니다. 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누구냐면 이 시대의 참 언론인, 네. 이 시대의 참 언론인 구영식 기자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참 언론인 맞으신 거죠? 참 언론인. 예. 제가 쓴 게 아니고 늘 제가 작가가 이 시대의 유일한 언론인 아닙니까? 언론인은 더 격상됐어요. 격상됐어요. 더 격상됐습니다. 웬만하면 해외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네. 구영식 기자. 그냥 해외에 계속 계시면서 일하시라고. 자, 김영호 위원장님 민서유 어쩐 사장님이시잖아요. 민서유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2023년도가 다사다난 한 해였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원 중심의 서울시당 중심의 이제 민서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즐거움도 좀 찾으셨을 거고 또 돌아가는 전국의 이야기도 우리 최진봉 교수님의 정리된 메시지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 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또 민서유는 내년에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께 더욱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는요. 구독자 좀 꼭 좀 늘려주십시오. 아직 3만 명이 돌파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만을 목표로 했는데요. 목표치를 좀 줄였습니다. 10만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쪽 카메라. 네. 화면 정면으로.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만이 아직 안. 저도 정말 제 유튜브 인생의 5점입니다. 제가 최진봉 교수님 모시고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방송을 보면 최진봉 교수님도 많이 보는데 정치 접속자들이 엄청나거든요. 맞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민서유가 그래도 이제 우리 당의 공식적인 채널이라서 약간 이제 이 워딩들이 좀 절제하죠. 그러니까 좀 맞습니다. 사이다, 뭐 핵사이다 같은 발언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민서유가 지금 서울시당에서 스타 프로젝트를 통해 최정민 군, 한소원 양 이런 분들을 발굴해냈고 또 이렇게 시당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경기도당도 따라하더라고요, 하니까. 경기도당이 너무 설쳐가지고요. 나는 굉장히 구독자가 많은 줄 알았더니 거기는 만 명이 안 돼서. 아직 멀었어요. 최근에 경기도당이랑 비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죠. 서울시당이 원조다. 원조를 집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당 화이팅! 약 주고 병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우리 민서유를 꼭 사랑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소통하는 그런 모습 계속 보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관심 많이 가지고 민서유 사랑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위원장님께 이런 질문 해보게. 민주당의 정치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름대로 최선들을 다했습니다만은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은 답답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난 21대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그 정권도 교체가 되고 또 검찰 개혁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점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야당이 돼서요. 우리 이제 여당 때는 좀 절제된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 야당의 이제 근성이 이제 점점 이제 살이 붙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12월 18일인가요? 우리
그 김건희 50억 클럽 네, 특검법. 특검법을 통과를 계기로 음. 정말 살아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최근 들어서 검사 탄핵도 했고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하려고 했는데 꼼수를 부리는 국민의힘 때문에 결국 못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예전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구영식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지금 민주당이 뭐 저기 의회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런 개혁 입법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민주당이 그 부분은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게 있을 때 잘하자. 네. 예,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네. 최근에 이제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같은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 좀 답답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왜 발탁했고 왜 윤석열을 야무지게 조지지 못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민주주의는 불편한 것이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날 쫓아내고 그날 탄압하면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겠는가? 저는 민주주의는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은 역사적으로나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고 이렇게 검찰총장으로 키워나가는 모습에 대한 우리 지지자들의 약간 이 볼멘 소리가 있는데 역시 그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원칙 아래 네. 답답하지만 민주주의는 답답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근데 또 정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분야이기 정권 때문에 뺏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최종 그렇습니다. 책임은 사실 또 대통령이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 다 책임을 져야죠. 예, 네. 불편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비판은 달게 받아야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장면 하나가 있을까요? 김용호 위원장님 보시기에. 저는 그래도 검찰 개혁을 검찰 개혁. 해냈어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네, 네, 검찰 개혁을 해냈어야 되는데 뭐 조중동뿐만 아니라 그때 사실 그 우리 당내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역풍이 불 것이다 이랬는데 사실 절호의 기회였다고 봐요.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똘똘 뭉치고 검찰 개혁을 사실 좀 저희가 그 임무를 완수 못해서 네. 검찰에 어떻게 보면 더 큰 뭐 횡포, 검찰권의 횡포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지는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 개혁을 완수 못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 더 커졌다. 조금 더 힘을 모아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22대 총선에서도 예. 국회에서도 결국 검찰이 지금 같은 행태를 유지해 나간다면 검찰 개혁의 목소리는 계속 끊이지 않고 더 저는 더 크게 네.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영식 기자는 혹시 아쉬운 부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쉬운 장면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뒤늦게 나선 개혁 입법 부분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 부분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예. 방송법 이런 것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개혁 입법들이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못해도 뒤늦게 했다가 거부권 행사를 사실 이제 당한 셈인데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고요. 저는 이제 그 지난 1년 동안의 그 아쉬운 장면보다는 문제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꼽고 싶은 거는 비판 언론 죽이기 그리고 취재 기자 그다음에 언론사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거는 거의 사실 언론사에서도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실 억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의 뭐 대선 조작급으로 부상한 점.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도 이제 잘 그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김건희의 국정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실 장면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문제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충격적이죠. 정말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국회에 사실 결정적 장면 하면 김용호 위원장께서 김승희 비서관 자녀 학폭 폭로한 그 장면 정말 사회적으로 큰 여론의 반향을 일으켰고 김승희 이제 비서관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결국 그 요즘 이제 그 인사들, 그러니까 정부 인사들의 오만함이랄까요? 아니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 이런 걸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이제 그 의전비서관으로 발탁됐을 때 과연 검증이란 게 있었는지 저는 전혀 검증이 없었고 네. 그냥 사천으로 네. 추천돼서 의전비서관의 자리에 올랐다. 왜냐하면 그 전에 김일범이라고 외교부 출신의 있었죠. 의전비서관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언론에서도 말이 나왔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뭐 학력 문제 등 또 여러 가지 사업에 개입했다라는 제보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대통령실의 아마 공직기강은 그 김승희 의전비서관 사건 때까지는 정말 모든 공직기관은 무너져 있었다라고 저는 사실 단정돼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 구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몇 차례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그 이슈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이제 저에 대한 모독죄나 뭐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소송 걸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우리 공중파 방송국 두 군데에다가 미리 이제 그 확실한 팩트에 대해서 내일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폭로할 테니 그 전날 언론에서 좀 이거를 보도해달라. 그러면 전 다음날 그 전 언론을 근거로 해서 폭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제가 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중파가 다 거부했어요. 해줄 수 없다. 네. 그리고 제가 11시쯤에 이제 다음날 국정감사 당일날 11시쯤에 폭로를 했는데 오후 2시까지는 뉴스원이라는 통신사 한 군데에서 보도하고 한두 개는 인터넷 매체는 있었습니다만은 메이저 언론에서 아무도 다루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미디어오늘까지 전화를 했어요. 미디어오늘은 언론이 언론을 감시하는 그렇죠. 데 기관이지 않습니까? 미디어언론에다까지 전화해서 이상하다. 이 폭발력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을 아무도 다뤄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1시 50분경에 뭐 한겨레에서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이 이제 전화가 와서 2시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는데 아무래도 선배가 오전에 했던 그 국정감사 그 폭로 내용을 아마 그 브리핑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예측했죠. 첫째는 대통령실에서 김용호의 그 국정감사 폭로는 다 가짜 뉴스라고 몰아가든지 아니면 바로 꼬리 잘라서 이제 경질하겠다. 근데 2시에 브리핑이 공직기강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근데 그렇게 저는 사실 순간적으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 7시에 바로 꼬리 자르고 이제 면직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을 완전히 은폐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도를 내비쳤죠. 다만 이제 그러고 나서도 그 오빠, 그 아이 3학년짜리 오빠의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들춰져 나오고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학력 문제들 계속 이제 좀 비위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거든요. 초등학생. 그래서 3학년 아이의 학폭 또 그 오빠의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의 제보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가해자가 3학년이잖아요.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의 3학년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이제 뭐 사실 주간조선의 기자가 이제 그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학력에 대해서 또 아들 학폭에 대해서 계속 취재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동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승희 비서관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김승희 비서관 혼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학원 뭐 최고 경영자 과정인가요? 무슨 과정에서 함께 이제 학교를 다녔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이제 김승희 씨와의 어떤 연관성 이런 문제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또 김건희 여사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명품백 수수 관련한 여러 가지 영상도 또 공개가 됐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국민대 숙대 논문 때부터 상당히 이제 좀 불신을 갖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과정 속에서도 대국민들 앞에서 대통령 당선되면 내조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랬었죠. 국민들께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이상 이제 외국을 나가고
뭐 특정 국가에서는 뭐 정말 공개적으로 명품 쇼핑을 하는 장면도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됐고 여러 가지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근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도 이제 각자 부인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처는 전혀 관여하지 않거든요. 이제 선거 13일만 도와주는 스타일이고 또 어떤 부인들은 이제 정말 남편 내조를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워낙 이 정치라는 것이 예민하고 민감하다 보니 여름에 이제 그 국회의원 부인들이 좀 민소매를 입든지 좀 치마가 짧다. 그럼 이제 바로 지역에서 반응이 와요. 아이고 저 부인께서 옷을 너무 튀는 복장 입으니 말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 해당 국회의원이 집에 가서 여보, 좀 치마 좀 길게 입고 나 이러면서 좀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부인이 남편 도와주려면 이렇게 복장도 바꾸거든요. 처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외국 나갔는데 굉장히 그때도 이제 튀는 분위기고 언론에서도 다 패션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아 이게 다음번 그러니까 외국 일정 나갔을 때는 부인의 옷차림이 좀 바뀌겠다 했는데 점점 과감해지는 거예요. 나 그걸 보고 통제가 안 되는구나 이거. 참 과감해. 아니 국회의원 분들도 진짜 조그맣게 문제 지적받으면 바로바로 이게 좀 개선이 되는데 전 국민들로부터 지금 비판받고 질타받고 있는 그 대통령 부인께서 좀 대외적으로도 좀 뭔가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 어떨 때는 막 그 대통령 성남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대통령이 막 부인한테 악수를 청하질 않나? 나는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고영식 씨,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열받네요, 진짜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세요? 흔히 이제 대통령을 가리켜서 V1이라고 하거든요. 네, VIP 첫 번째 VIP라고 해서 하고 그 여사를 보통 V2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용산은 김건희 여사가 V1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V2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예. 예. 이건 뭐냐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인사 등 국정 운영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증해주는 장면이 이제 지난 명품 가방 수수 때 그 최재형 목사의 증언, 그러니까는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 네. 그때 그 최재형 목사가 전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실 여사는 그야말로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고요. 원래는 이제 그렇죠. 제2부속실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담당을 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권력은 위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사는 위임된 권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위임된 권력을 공유하면서 대통령과 공유하면서 그거를 공적 이익도 아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만약에 압승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최재형 목사처럼 사적 접촉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참고로 구영식 기자는 최재형 목사인가요? 그분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셨어요. 오마이 뉴스에서. 그래서 더 많이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자 28일 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거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21일 날 상정하고 28일 날 반드시 통과시켜야죠. 그러니까요. 네네.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뭐 꼼수를 부리고 막으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지금 보니까 TK에서 60%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안 된다. 맞아요. 그렇게 여론조사 정말 이거야말로 국민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할 것이다. 국민들의 명령을 존중하고 분명히 실천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구영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과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민주당이 국회의장이 할까요? 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걱정돼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그 김건희 특검이 통과돼야 된다는 의견이 엄청 높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국힘 지지 기반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높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회의장도 사실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충분히 혼자서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러면 쌍특검을 다 그러면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지만 저는 아마도 둘 다 특검을 거부하기는 부담감이 너무 클 것이다. 그래서 대장동 특검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만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V1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얘기처럼 아마도
김건희 특검은 사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거의 이제 뭐 검찰 조사에서도 꽤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상당히 그 사법적 처리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저희가 이것을 상정해서 이제 그 특검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예. 쌍특검을. 예. 그럼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15일 내로 다시 국회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석률 3분의 2가 다시 그것을 이제 받아치면 그렇죠. 거부권을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국힘의 공심이에요. 공심위에서 네. 빨리 공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예. 정말 우리 당과 함께 표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고의로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천에 낙천이 됐다. 아니면 윤핵관으로부터 네. 상당히 지금 미움을 받아서 공천이 어려워질 것 같다. 네. 이래버리면 여기서 이제 표결에 문제가 생기고 재석률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요 거부권 행사하고 그 나머지 또 국회 이제 재반박 네. 요 의사 표현할 요 시기를 넘어서 공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공천 떨어지면 그렇죠. 네, 뭐.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할 때 우리와 다 함께 다시 이제 그럴 수 부결시키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네. 수사를 받았고 이제 아마 기소를 할 것 같고 아니 명장 청구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있죠. 얘기까지 네네. 나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거 소위 돈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수수 의혹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이렇게 되면 총선 앞두고서 이 공개된 분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됐고 네. 지금 뭐 조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괜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흠집 내기, 이제 민주당 흠집 내기인데요. 이 돈봉투 사건은 이제 이정근 씨와 네. 그 강래구 씨의 통화 내역, 윤관석 씨의 통화 내역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네. 녹취록을. 김건희 여사는 녹취록이 아니라 영상을 확보했어요. 영상. 네? 아니 크리스찬 디올 백을 받는 그 영상이 있는데도 지금 전혀 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 차별적,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지난번 윤관석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강래구 그 돈봉투 사건 그 재판 때 보니까 이 검찰들도 요새 약간 쫄았더라고요. 이 실명을 못 대, 의심하는 사람이 뭐냐면 21년도 4월 28일 날 외통위 회의장에 모였던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21명이라는 거거든요. 외통위 회의장에. 네, 회의장에. 이 회의장에 모였던 모든 사람을 돈봉투 수수자로 지금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냥 모였다는 이유만. 네, 모였다니. 왜냐하면 이제 그 출석했다는, 그러니까 거기 통행했다는 이제 근거를 확보한 건데 거기서 돈 살포를 할 수 없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 나온 게 21명이 모였고 보좌진들이 20명이 있었대요. 그 앞에서 돈을 막 나눠줘요? 40명이 있는 공간에서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불가능한데 되잖아요. 일단은 이제 검찰은 28일 날 회의장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 다음 날 29일 날 윤관석 의원이 직접 몇 명을 만나서 돈을 살포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못 해요. 왜냐면 이제 검찰들도 요새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 속에서 PPT 화면을 띄웁니다. 21명에. 맞아요. 근데 언론이 지금 침묵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PPT 화면을 띄웠을 때 재판부에서 판사가 왜 재판과 관련 없는 PPT 화면을 띄우냐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오해 소지가 있고 예민한 문제다. 그렇지.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언론은 21명 이 PPT에 띄운 이름을 다 공개를 했고 이 재판부가 재판과 관련 없는 이름을 띄우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의 뭐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차별적인 그 검찰의 그 좀 선택적 수사 또 언론의 좀 편향적인 사고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돈봉투 문제는 사실 이제 정말 그 구태적인 뭐 정치적인 뭐 옛날의 유산인데 당연히 이제 개혁해서 그런 건 없어야 되지만 저는 그 검찰 돈봉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검찰 돈봉투 사건에 그때 10여 명의 검사들이 이제 돈봉투를 다 받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중앙수사 그 부장이 아마 이제 사표를 내고 네. 또 누가 두 분이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돈복도 수사들은 전혀 처벌을 안 했어요. 아니 그런 뭐 이런 잣대라면 그분들도 네. 포토라인에 세워서 그렇죠. 다 물어보고 왜 그 당시 돈복도 받았냐 무슨 목적으로 받았냐 그걸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 선택적 수사 저는 검찰의 문제가 이런 데서 다 들쳐 나온다고 봅니다. 네네.